네, 오늘은 반도체에서의 양자역학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6가지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수학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오는 수학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 이 수학 전개식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찰만 하고 이해를 한다면은 수학을 유도해내는 그 과정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잘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차원 시간 독립 슈레딩거 파동방 정식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을 학습하였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는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드브로이의 대를 잇는 학자가 슈레딩거입니다. 이 슈레딩거는 전자의 파동방 정식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학부 때 배우는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이 슈레딩거 파동방 정식을 이해하고 풀고 이러한 과정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물질의 이중성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특히 전자의 파동성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서 전자의 파동함수를 기술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 잘 정의된 파동에는 대표적으로 사인, 코사인 함수가 있습니다. 파수는 k 이꼴 람다분의 2파이로 정의합니다. 단위는 센티미터의 역수이며 단위 길이랑 몇 개의 파장이 들어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전파상수라고도 합니다. K의 증가는 파장의 개수가 증가하므로 진동수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광존 효과의 수식을 조금 변형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는 hν 였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바 오메가로 바뀝니다. 여기서 h바라는 것은 2파이분의 h이고 오메가는 앵귤러 모멘툼, 즉 각 운동량으로 2파이 뉴는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이라는 것은 람다분의 h로 표현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바꾸면 결국 h바 k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시간, 특정 위치에서의 파동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사이 xt는 2의 ikx-2의 i오메가t 그리고 이 k와 오메가를 조금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광전 효과에서 얻은 k와 오메가의 값을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파동 함수를 각각 x와 t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양변에 IH를 곱하고 정리하면 크사이가 약분되고 에너지의 오퍼레이터 IH바 라운드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리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러한 식이 되고요. 양변에 i분의 h 바를 곱해서 정리하면 역시 크사이가 약분되고 운동량의 오퍼레이터 i분의 h바 라운드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자의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에다가 에너지의 오퍼레이터, 운동량의 오퍼레이터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양변에 파동함수 xi xt를 곱하고 정리하면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얻어집니다. 이제 이 식을 조금 더 변형을 할 것인데요. 만약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파동함수는 시간과 위치의 함수에 대해서 각각 분리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Vxt는 Vx가 될 것이고 xi xt는 xi x와 파이 t의 함수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다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양변을 xi x와 파이 t로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면 x와 t의 변수가 분리된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좌변은 x만의 함수가 되고요. 우변은 시간만의 함수가 됩니다. 이 두 식이 같을 때는 상수일 때가 유일하며 그때 상수를 분리상수 예타로 취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우변에서 얻어지는 미분 방정식의 해 파이 t는 exponential 마이너스 h바분의 i 예타 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메가라는 것은 h바분의 예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오메가는 h바분의 2로 구했습니다. 결국 이 오메가는 같은 것이므로 예타는 2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변수 분리상수 예타는 총 입자의 에너지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예타를 2로 치환하고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1차원 시간독립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xi x는 전자의 파동함수이며 이 파동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전적인 파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가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발생하는데요. 그러한 파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정식을 슈레딩거가 만들었지만 이 파동함수에 대한 해석은 막스 보른이 내립니다. xi xt의 절대치의 제곱은 켈레복소수를 곱해주고 변수를 분리하고 정리하면 결국 xi x 제곱이 됩니다.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입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은 특정 구간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전 공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그 값은 2를 갖습니다. 또한 확률 밀도 함수는 유한하고 단일값을 가지며 연속입니다. 그거에 대한 미분도 역시 동일할 것입니다. 파동함수의 물리적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왼쪽 그림을 보면 파장이 잘 정의되지 않은 파동입니다. 진폭도 제각각입니다. 이런 경우 파동함수의 물리적 의미는 진폭이 가장 큰 요 파동, 요 위치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파동함수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다면 또한 진폭도 일정하고 위치에 따라서 동일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전자가 전 공간에 골고루 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는 전자가 가장 많이 존재할 확률이 요 위치 A 부분이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전 공간에서 전자가 골고루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확정성의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하이젠버그가 1927년에 주장하였는데요. 전자도 빛과 같은 파동성을 갖습니다. 이 그림은 불확정성의 원리를 잘 설명해주는 전자의 회절 실험입니다. 단일 슬릿을 통과한 전자는 A 지점에 가장 많이 모이게 되고 양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즉 전자는 A 지점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이 스크린에서 위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포 곡선을 갖게 됩니다. 슬릿의 간격을 작게 할수록 전자의 분포 곡선은 위아래로 더욱 넓어집니다. 이것의 의미는 Y방향으로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델타 P로 표현하였습니다.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경로차 델타 X 사인 세타는 M 람다, M은 1, 2, 3 정수입니다. M이 1인 경우를 보면 델타 X 사인 세타는 델타 X P분의 델타 P가 됩니다. 이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는 P분의 델타 P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 람다이기 때문에 델타 X와 델타 P의 곱은 플랑크 상수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즉, 슬릿 간격을 아주 좁게 만들어서 전자가 지나가는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델타 P가 증가해서 정확한 운동량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 슬릿의 간격을 아주 크게 해서 슬릿의 어느 부분을 통과하는지 그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줄어들어서 델타 P가 작아져서 우리는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통계학적으로 보면 표준 편차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측정 설비의 오차가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불확정성의 원리는 자연의 본질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거시적인 세계가 아니라 원자보다도 더 작은, 아주 작은 이런 소립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본질적인 자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양자역학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 슈레딩거 방정식과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습니다.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무한전이 우물에 갇힌 전자의 파동 방정식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전자가 그림과 같이 이러한 우물에 갇힌 경우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에너지 장벽, 전위 장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위 장벽이 무한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전자는 양옆으로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완벽한 무한대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전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이나 고전역학이나 동일합니다. 영역 1과 영역 3에서는 전자의 파동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V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0이 되기 위해서는 크사이 x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영역 1과 3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영역 1과 3에서의 크사이 x는 모두 0이 됩니다. 두 번째에서는 전자가 어떠한 에너지 상태를 점유하고 파동함수를 갖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영역 2에서의 파동함수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경계 조건 x = 0일 때, x = a일 때를 가지고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계수를 구해보면
먼저 A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계 조건에서 K는 A분의 N파이, N은 1, 2, 3 정수입니다. 따라서 영역 2에서의 파동함수 크사이 x는 B사인 A분의 N파이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동함수 크사이 x는 확률 밀도 함수이므로 적분 구간을 0서부터 A로 해가지고 적분을 하면 최종적으로 계수 B는 루트 A분의 2가 얻어집니다. 이것을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크사이 x는 루트 A분의 2의 사인 A분의 N파이 x 그리고 K의 관계식으로부터 에너지는 이 우물의 폭의 함수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이 그림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이 파동함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첫 번째 에너지 상태의 파동함수를 보면 사인 A분의 파이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가 0인 지점에서는 사인 함수는 0이 될 것이고요. X가 A인 지점에서는 사인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폭 안에서는 사인 파는 반파장 하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에너지 상태에서는 사인 2파이가 되므로 반파장이 2개가 존재하고 세 번째 상태에서는 반파장이 3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상태에서는 4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인파는 진행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파의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이 두 마디점을 고정점으로 해서 위아래로 진동하고 있는 정상파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확률 밀도 함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파동함수 절대치의 제곱이므로 음의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두 양의 값을 갖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파동의 가장 높은 지점, 이러한 지점에 전자들이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은 곳들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세 번째 그림입니다. 전자들은 이렇게 까맣게 칠한 부분에 가장 많이 존재하며 양옆으로 갈수록 색깔이 흐려지면서 전자의 존재 확률이 낮아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자들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쩐 특정 에너지를 갖는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분포해서 에너지가 양자화 되었다는 것을 이것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상태를 보면 두 번째 에너지 상태는 첫 번째 에너지 상태의 2의 제곱, 세 번째 상태는 첫 번째 에너지 상태의 3의 제곱, 이러한 형식으로 규칙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는 원자핵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상파의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링을 해보면 이런 여러가지 데이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발췌해 와 봤습니다. 이 가운데가 원자핵이고요. 이것이 전자의 궤도입니다.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을 하고 있는 정상파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전자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그림인데요. 먼저 첫 번째 것이 앞에서 논의한 무한전이 우물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파동함수는 이 에너지 장벽에 갇혀서 이렇게 반파장의 한 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포텐셜이 무한대가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도 감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는 양쪽으로 침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양자역학적으로 파동으로 관여하고 있고, 파동은 항상 연속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 장벽이 무한대가 아닌 이상 전자는 옆으로 침투할 확률이 작지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파장이 무한전이 우물보다 파장이 조금 더 크게 됩니다. 이렇게 파장이 크므로 실제 에너지 상태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 유한전이 우물이 에너지가 더 낮아지면 파장은 더욱 커집니다. 옆으로 더욱 침투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에너지 상태는 더 내려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유한전이 우물이 0에 근접해 가면 이것은 전자를 가두지 못하므로 자유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슈레딩거의 파동방 정식은 보어의 원자 모델을 일부 수정하였고 현재 원자 모델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닐스 보어의 원자 모델에 의하면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전자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 따라서 뱅글뱅글 돌다가 에너지를 잃고 원자핵으로 떨어져 붕괴되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러한 일은 자연계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원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파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서 위아래로 요동치고 있는 정상파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지도 않고 원자핵과 충돌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전자의 에너지는 양자화되어서 원자핵 주위에 특정 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어의 원자 모델이 수정되었고 보어 모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은 이처럼 현재의 원자 모델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이 12옹스트롱인 무한전이 우물에 갇힌 전자의 에너지 상태 중 이 4가지 에너지 상태를 구해볼 것. 이것은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무한전이 우물에서 구한 에너지 관계식이 이것입니다. 여기에 전자의 질량과 무한전이 우물의 폭, 플랑크 상수, 파이, 그리고 이 n이 변수가 됩니다. 1, 2, 3, 4를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주의할 것은 이제 단위를 통일시켜야 되는데요. 조금 복잡합니다만 플랑크 상수는 주울 세크입니다. 그리고 주울은 뉴턴 메타, 뉴턴은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입니다. 그리고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송 주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위를 통일해서 최종적으로 일렉트론 볼트 단위로 표현하면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에 n의 값에 2를 대입하면 첫 번째 에너지 상태가 되겠고요. 2를 대입하면 두 번째 에너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는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고 전자의 분포는 이렇게 아까 설명한 대로 특정한 부분에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한전이 우물에 갇힌 전자의 파동함수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여기가 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V0. 전자는 이러한 에너지 장벽보다도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입사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일정 속도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고전역학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에너지 배리어도 느끼지 못하고 전자는 그냥 쑥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역 1에서 2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에너지 배리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영역 3으로 들어가면 다시 영역 1과 같은 스피드로 속도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전역학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 전자를 파동으로 간주하면 완전히 다른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포텐셜 에너지보다도 훨씬 큰 전자의 입사 에너지를 갖는다 할지라도 영역 1과 2에서 일부 반사와 투과가 일어납니다. 일부 반사가 되고 일부는 투과가 돼서 영역 2에서 다시 영역 3으로 진행할 때 이 경계에서 일부 반사가 되고 투과가 되고, 그리고 영역 3에서는 반사가 없이 그대로 투과가 된 빛이 투과가 된 파동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전역학적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에너지 배리어보다도 더 큰 전자의 입사 에너지가 입사되기 때문에 전자는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이렇게 반사와 투과가 경계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 투과가 일어나는 조건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도 어떤 특정 에너지를 가지면 완전하게 투과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고전역학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완전 투과가 일어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동함수를 보면 영역 1에서는 진행파가 있고 여기는 반사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역 2와 3의 경계면에서 보면 역시 진행파가 있고 반사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역 3에서는 그 사이 3는 D의 2의 IKX, 여기서는 반사파가 없기 때문에 투과파만 표시한 것입니다. 완전 투과가 일어날 조건은 이 투과계수, 이 D가 1이 되면 완전 투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D가 1이 되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구한 파동함정식의 해의 경계조건으로부터 구한 연립방정식입니다. 첫 번째 경계조건, 두 번째 경계조건에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의 미분도 유한하며 단일값을 가지며 연속이라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3번, 4번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방정식으로부터 D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풀이 과정은 뒤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D를 구해보면 이렇게 사인, 코사인, 익스포넨셜, 그리고 K와 Q, 그리고 우물의 폭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투과 확률이라는 것은 T 이꼴 D의 절대치의 제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E와 포텐셜 에너지의 함수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이 1이 되는 경우가 완전 투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 투과가 일어나려면 이 사인 함수가 0일 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n파이와 동일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E 플러스 V0는 2m, 2a의 제곱분의 h바 제곱, 파이 제곱, n 제곱. 이 식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앞에 무한전이 우물에 갇힌 전자의 에너지와 같은 식입니다.
요거는 우물의 폭입니다. 동일한 무한전이 우물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왼쪽은 전자의 입사 에너지입니다. 즉 전자의 입사 에너지가 무한전이 우물에 갇힌 전자의 에너지와 동일한 에너지로 입사될 때만 완전 투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위 장벽의 경우에 전자의 파동함수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 반도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리어 장벽이 V0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전자는 이러한 배리어 장벽보다 더 낮은 에너지로 입사됩니다. 그러면 영역 1과 2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투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역 2에서는 전자는 소멸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멸파는 이바네센트 웨이브라고 해서 진행파가 아닙니다. 여기서 전자는 쭉 감소하다가 이 에너지 장벽이 매우 얇으면 여기를 뚫고 나와서 다시 진폭이 감소된 진행파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의 파동방정식은 영역 1과 3에서는 요 식을 사용하고요. 영역 2에서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V0-2 요 식을 사용합니다. 요 방정식의 해는 크사이 X는 진행파와 반사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영역 3에서는 반사파가 없고 진행파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2의 IKX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요 영역 2에서는 진행파가 아니므로 여기에 I가 없습니다. 요 익스포넨셜의 항을 보면 I가 없고 전파상수 Q는 이러한 값을 갖습니다. K하고 Q의 차이점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진행파 대비해서 입사되는 이 전자가 이러한 에너지 장벽을 뚫고 투과되는 파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바로 투과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투과 확률이라는 것은 이 진행파, 이 입사파의 개수 A 분의 투과되는 파의 비율 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과 확률 A분의 2를 구해 볼 것입니다. 먼저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4개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각각 경계 조건 x 이퀄 0 그리고 x 이퀄 a인 지점에서의 경계 조건을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식에다 q를 곱하고 두 번째 식을 더하고 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에다가 q를 곱하고 네 번째 식을 더하고 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립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EQC, EQD를 구하고 이 값을 첫 번째 1번식과 2번식에 대입을 하면 5, 6번식이 얻어집니다. 5번식에서 B를 구하고 이 B를 6번식에 넣어서 A와 E의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푸는 것은 매우 복잡해서 이런 경우에는 행렬식을 사용하면 조금 더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수학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좋으니까 요 최종 결과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 개수를 분모항으로 넣고요. 그
그 다음에 요 개수를 분자항에 넣고 이 뒷부분은 요 개수를 그대로 올렸으면 됩니다. 그러면 A하고 E의 행렬 관계식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풀면 이렇게 됩니다. A의 절대치의 제곱은 켤레복수수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매우 복잡한데요. 이거를 다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건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앞에 분자의 세 항은 전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V0가 2보다 훨씬 큽니다. 따라서 Q가 K보다 월등히 크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항이 어느 항이냐면 바로 네 번째 항입니다. 왜냐하면 Q에 대한 지수함수 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값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 값은 거의 제로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값은 작기 때문에 이 세 항을 전부 무시하고 요 분자의 마지막 네 번째 항으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6q제곱 k제곱분의 q제곱 플러스 k제곱의 exponential EQA의 2의 절대치의 제곱, 이렇게 최종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K하고 Q의 값이 이렇게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다 넣고 정리를 하고 투과 확률이라는 것은 A의 절대치의 제곱분의 2의 절대치의 제곱, 즉 입사파 탭이 투과 계수, 투과파가 얼마나 나오는가 이 비율이기 때문에 A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 값을 이쪽으로 보내면 역수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투과 확률은 이렇게 얻어집니다. E와 V0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임의의 값이고요.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영역 2에서의 Q값, 전파상수 값만 구하면 투과 확률은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전자의 에너지가 3일렉트론볼트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배리어는 9일렉트론볼트입니다. 장벽의 폭은 5옹스트롱입니다. 이때 전자가 입사될 때 이 경계면에서 얼마나 투과하겠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은 투과 확률은 이렇습니다. 이 식을 보면 이 Q값만 알면 됩니다. 이 투과 확률이라는 것은 요 장벽의 폭에 이 폭이 감소하면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과 확률은 매우 크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따라서 Q의 값을 구해보면 1.255 곱하기 10의 10승 퍼 메타가 됩니다. 그리고 A의 값은 5옹스트롱입니다. 이거를 메타로 환산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가 되겠습니다.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투과 확률이라는 것은 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이 값은 매우 작아 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꼭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은 전자가 한 10만 개 정도 충돌하게 되면 한 개가 투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도체에서 실제 전자들은 10의 17승, 10의 18승 정도 도핑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많은 전자가 이곳을 충돌하게 되면 전자는 10의 10승계 이상으로 여길 통과하게 됩니다. 즉, 터널링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전역학적으로 보면 전자는 이 벽에 부딪히면 다 튕겨 나가겠지만
양자역학으로 보면 이렇게 터널링 현상을 일으켜서 터널링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계단형 전위장벽을 통과하는 전자의 파동방정식입니다. 이 앞에 문제하고 비슷한 건데요. 다른 점은 이것이 폭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한대입니다. 따라서 전자가 입사되면 이 영역 2에서의 파동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바네센트 웨이브, 소멸파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파동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 감쇄 형태가 2의-1승으로 감쇄한다고 여기에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전자는 10의 5승 메타/세크로 이쪽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고전 역학적으로 본다면 여기 부딪히는 순간 전자는 튕겨나갈 것인데, 양자 역학적으로 본다면 전자는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연속성 때문에 이것이 계면에서 즉각 반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투과 깊이를 계산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2의-1승으로 감쇄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2의 QX는 2의-1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를 구해보면 루트 2m2분의 h바가 됩니다.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4.56 곱하기 10의-21승 주울이 됩니다. 그래서 2를 여기다 대입하고 플랑크 상수와 전자의 질량을 대입하면 X 침투 깊이는 대략 11.6 옹스트롱이 됩니다. 이것은 전자가 파동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계면에서 바로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11.6 옹스트롱까지 파동이 들어갔다가 반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은 실리콘 반도체를 예를 든다면 격자상수의 약 2배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로 파동이 들어갔다가 튕겨져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의 터널링 현상을 이용하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삭기 다이오드입니다. 이거는 6장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P형 반도체이고 이쪽이 N형 반도체입니다. P형 반도체에 전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전자가 꽉 차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전자가 더 적은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확산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에너지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가 없겠지만은 이 배리어 폭이 매우 얇아지면 전자는 이 장벽을 뚫고 터널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링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적 터널링 현상을 이용해서 터널링 다이오드를 일본의 에사키가 처음으로 제안하였고 이것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주사전자 터널링 현미경의 원리입니다. STM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표면을 분석할 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원자의 형상을 관측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이 탐침을 반도체 표면에 터널링 전류를 발생시킬 만한 거리까지 근접시킵니다. 이때 에너지 장벽은 공기층이 되는 것입니다. 터널링 전류가 발생하도록 탐침의 위치를 세팅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표면을 이렇게 스캔해 나갑니다. 그러면 탐침은 터널링 전류가 발생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탐침이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표면의 굴곡이나 원자의 굴곡 모양을 그대로 스캔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USB, 바로 난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이 난드 플래시 메모리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모스펫에 관련해서는 다음 마지막 9장에서 또 다룰 것입니다.
이렇게 컨트롤 게이트와 플로팅 게이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사이에 아주 얇은 옥사이드 층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터널 옥사이드 층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이 채널입니다. 전자가 이렇게 여기에서 달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이러한 전자들은 플러스 전압 쪽으로 끌려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터널 옥사이드 층이 두꺼우면 이렇게 통과할 수가 없는데 매우 얇으면 양자역학적으로 터널링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플로팅 게이트 쪽에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메모리에서 쓰기라고 합니다. write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에 축적된 전화량을 측정해주면 그것이 바로 메모리에서 읽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디 부분에 다시 플러스 전압을 걸어줘서 전자를 다시 이쪽 아랫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빼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를 지운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터널링 현상을 이용한 난드 플래시의 동작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슬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주기적 원자 배열을 갖는 반도체 결정 구조에서의 EK 다이어그램, 크로니 페니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제 수학이 조금 더 나오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이 유도 과정을 전부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크로니 페니 모델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반도체에서 에너지 밴드갭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량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